한국인과 인도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인도도요, 우리나라 노량진 같은 곳이 있어요. 재수, 삼수 하려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럴 정도로 학구열이 아주 뛰어나다. 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3명 중에 한두 명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가 중국에 이미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금 정말 여의도만한 빈집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중국의 모습이에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다.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쉽게 반추할 수 있는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전업 자녀라는 단어가 요즘 중국에서 유행입니다. 본인들이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자녀 노릇을 더 하게 됐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요. 이런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할 정도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구직 활동이 진짜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농민공이라고 해서 중국의 농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밀려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청년들이 도저히 취업이 안 되니까 농촌 지역으로 귀농귀여 귀촌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 빈집이 1억 채 이상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1억 채 가까운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옆에 빈집이 정말 여의도만한 빈집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굴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부동산과 자동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거품까지를 다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헝다라든가 이런 중국의 대표적인 개발 회사들이 파산을 걱정해야 될 수준만큼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 회사들이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었던 기반이 됐던 건 부동산 개발 분야인데요. 최근 부동산의 어떤 개발 여건이 굉장히 저조해지게 되면서 이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했던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어려워졌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을 기반으로 중국의 다른 분야까지 치고 나가려고 했던 기업들이 최근 크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을 완벽하게 뭐랄까요, 부도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들 기업들의 경영자들에게는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기업은 살리되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그런 형태로 점점 귀결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이 예전에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국민 인구 정책을 추구했었죠. 바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자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 내부에서도 국민 소득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기조가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의 속도가 거의 우리나라 수준만큼 빨라질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도 지금 아직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 5만 불 여기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다, 아니면 부자가 되기 전에 가난해진 국가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든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기업마저도 베트남이나 인도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중국의 중앙정부가 중국의 각 지방에 있는 성에게 할당을 줬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이만큼 해와라, 이런 어떤 굉장히 고압적인 수치들을 제시해버렸고, 이 때문에 중국의 각 성 단위로 따로따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에 있는 유력한 기업 CEO들에게 개별적으로 요즘 컨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성인데 혹시 한국 기업이 우리 성에 투자할 생각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런 편의를 봐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성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 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미약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거점 역할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로 수출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크게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소득도 아직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도 이미 크게 재미를 보기 어렵다 판단했던 많은 투자자들 또는 기업가들이 중국 진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그걸로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기대하기가 어렵죠. 인구가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벌써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에게는 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 요인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그 상징성을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일부러 실제 인구 숫자보다 인구 센서스로 집계된 숫자가 더 많도록 일부러 유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어떤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방식이 양쪽 부모님이 확인된 아이만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양쪽 부모 중에서 한쪽 부모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 5, 6년 전부터 진작부터 아마 지금 벌써 인도 인구는 중국 인구를 추월했을 거야 라는 그런 우리들끼리의 컨센서스가 꽤 있었을 정도입니다. 인도는 젊은 계층도 많고 이들의 소비력도 클 뿐만 아니라 또 하이엔드급 지식인들, 그러니까 공학도들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실리콘밸리는 인도 사람 없으면 운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놀러를 가거나 비즈니스 트립을 가면 그 실리콘밸리의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한 3명 중에 한두 명이 인도 사람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IT라든가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혁신 역량이 높은 국민이 인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에서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인도인들이 낼 성과들도 크게 기대를 해볼 법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사실 아주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제3의 길을 선택했던 국가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 중에 하나로 독립한 인도 역시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받기를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너무나도 오랜 식민지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같은 자유진영 국가나 반대로 러시아와 같은 공산진영 국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우리는 제3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지향점을 제일 먼저 첨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선거로 당선된 다수당이 다 다른데 인도의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로 공산당이 다수당이 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 가끔 지나가다 보면 벽에 김정은 포스터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냥 포스터를 붙여놨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떤 동네에서는 공산당이 다수당인데 다른 동네에서는 아니기도 하고 이만큼 지역마다 차이가 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향점 아래 많은 국가와 두런두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인도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안건마다 이거는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건 내가 네 편 들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인도를 진출하거나 인도인을 상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저도 인도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소리를 대놓고 그들 앞에서 하면 같이 웃어요. 폄하한다고 생각 안 하고 지네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정말 속임수의 천재들이다. 속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속이고 걸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인도에서 경찰관 시험이나 군인 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의 어떤 장면을 인터넷에 구글링 통해서 쳐보시면 되게 놀라우실 텐데요. 인도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시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닝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컨닝을
컨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이 컨닝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인도에서 군인 관련한 시험 같은 경우는요, 운동장에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빤스만 입고 시험을 봅니다. 모든 옷을 벗고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컨닝 페이퍼를 얻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컨닝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때 대입을 준비하는 1년에 여러 과정의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을 보다가도 컨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컨닝을 해서 걸리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컨닝했습니다 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함께 아이 가정 방문을 하거나 부모님 너 데려와 해서 부모님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애한테 너 왜 컨닝을 해서 남 속이는 짓을 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한테 하는 훈계는 왜 걸렸어요? 안 걸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컨닝을 하다 걸린 일을 오히려 혼을 내지, 컨닝을 하지 말라라고 혼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뭔가 다 돼 있는 것처럼, 뭔가 다 보낼 것처럼,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게 확인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너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해놨는데 왜 다 된 것처럼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면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방긋 웃어요. 그러면서 너 알았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럼 이제 네가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 다시 계약서를 써보자, 이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비즈니스 에티켓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인도에서 가장 하이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억 명에서 3억 명 가까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해외 기업들에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국제적인 에티켓에 많이 어떻게 보면 따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인도가 앞으로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을 대체할 우리 물건을 사줄 소비시장이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또 중국을 대체해서 값싸게 우리 물건을 생산해줄 생산시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이번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면서 방문을 한다든가 관계 설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거의 영순위에 해당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고요. 인도의 모리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장 공을 들이면서 좋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각 대학이나 또는 각 기업들이 현지의 어떤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을 많이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지역도 있고 또 한 곳은 중동 지역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은 역시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인도를 이해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은 전부 인도에 진출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인도 진출을 서둘렀던 포스코만 오히려 그 당시 인도 진출에 대한 경험이 미흡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그 뒤에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인도에 거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거나 인도의 또 소비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 또는 인도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야 될 상황이고요. 그만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국인과 인도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물론 인도는 워낙 다 민족 국가이고 다 인종 국가이기도 해서, 그리고 워낙 또 뭐랄까요, 배움의 정도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기본적으로 양쪽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우수함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학구열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인도도 IIT라고 해서 인도의 대표적인 명문 공대인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요. 여러 군데 있는 그
IIT 공대마다 약간의 커트라인, 흔히 말해서 입학 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대에 진학하게 되면 많은 연봉을 받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온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IIT 보내기라는 운동이 있을 정도로 정말 공부열이 대단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도요, 우리나라 노량진 같은 곳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재수, 삼수 하려고 이렇게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대치동보다는 노량진 느낌이 더 많은데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학구열이 아주 뛰어나다, 높다. 이게 우리나라랑 가장 유사한 점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의 중국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인도는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고 부르면 안 될 정도로 여러 민족과 인종들이 섞여 있어요. 인도에서 모국어만 해도 몇십 개가 됩니다. 이만큼 여러 다 민족, 다 인종에 섞여져 있는 곳이 인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법과 제도가 다 다르고요, 자율권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이나 외국 기업 입장에선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 진출하기가 그동안은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산당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수뇌부의 지침이 각 성에 하달이 되면 그 성은 그 지침을 따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중앙 집권화된 탑다운 방식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달라요. 지자체마다 워낙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수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랄까요? 북돋아주는 게 인도의 특성이다 보니 세법, 상법, 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 기업이라는 게 인도에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인도의 특정 지자체에 공장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인도의 지자체들 중에서 특정 지자체부터 먼저 판매해보자, 이렇게 그런 판단들을 내려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법이 다 다르고 절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중앙정부랑 얘기한 것만으로 인도를 진출하기는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부쩍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사실 인도 진출을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이 굉장히 껄끄러워 했는데요. 그런데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성향이 높은 이 모디 총리가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출신 지역, 정치적 기반이 구자라티라는 지방인데, 그쪽 지방이 원래 우리로 따지면 대표적인 상인 지방인, 옛날 우리 개성상인 이런 상인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쪽 출신의 어떻게 보면 총리다 보니까 비즈니스 감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디 총리는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의 투자를 껄끄러워하는 이유가 지자체마다 상이한 법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거의 근 10여 년에 가까운 어떤 노력 끝에 지자체별로 상의했던 법과 제도를 전부 다 통일화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결정해 놓은 내용을 무조건 지자체가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들과 범주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가 부쩍 늘고 있고요. 또 인도도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인도 내수 시장도 커지다 보니 이런 투자 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상당 부분 이미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생산 거점 공장들이 인도로 넘어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만 인도를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LG, 삼성, 현대, 그리고 미국의 애플도 인도의 대표적인 생산 기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국제적인 기업들이 인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도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인도에서 장사하고 싶어? 인도의 젊은 계층들에게 휴대폰 팔고 싶어? 자동차 팔고 싶어? 그러면 인도에 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지만 우리가 살 거야 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 중국에서 했던 전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인 것에 부응해야지만 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보다는 낮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통계적인 또 해석의 조심함도 있어야 됩니다. 인도
인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산업 기반은 아직까지는 농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 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던 고향에서 농사 지으면서 농사와 유관한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일부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실업 통계에 안 잡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인도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실업 관련한 통계가 낮게 나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인도랑 중국은 라이벌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국경을 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또 불협화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실 그렇게 뭐랄까요? 기조가 긍정적인 기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중국이 둘 다 인구 대국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들로 인해서 비슷하게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워낙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워낙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결국 인도의 판매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